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공동진행자 박주현 변호사, 홍상인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퀴즈를 내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퀴즈 좋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원내 정당이 국회에 있는데 네. 당명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 어딜까요? 민주당이죠. 민주당? 1950년 아니요, 민주당.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꿨어요. 더불어민주당. 또 더불어네. 네. 그냥.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네.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 이거 뭐 6개월 됐나? 안 됐죠? 안 됐죠. 정답 정의당. 정의당이네요. 정의당이 꽤 오래됐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진보 정치의 세월구를 할 수 있죠. 포스트 심상정 시대에 떠오르는 진보 정치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말한 전 헌법재판관과 동명이인. 아니, 그분이 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부르러도 됐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사태로 비교섭단체 동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정의당은 어렵지 않다. 네. 전수해줄 노하우도 많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전국 현안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 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 안드로메다인은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야, 대표로 선출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네, 벌써 100일을 한 지났습니다, 이제. 5개월이 된 것 같아요? 4개월. 4개월입니까? 네. 4개월. 7월 11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방송 날이 11월 11일. 그러면 4개월 동안 대표로 활동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많이 줘요. 스스로에게 주는데 뭐. 숨이 안 가로. 네. 아, 그래요? 때, 네. 우 정도. 우. 예. 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포한 우. 좋습니다. 동지가 생겼어요. 바른정당. 네. 풍찬노숙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분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노하우 있습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추웠던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추운 적이 없었던 늘 분들이에요. 따뜻한 곳에 있다가. 안 그래도 네. 며칠 전에 그 하태경 의원이 제 옆자리예요, 상임위원회. 네. 이정미 대표님을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비교섭 단체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전수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바른정당은 다 삼선 의원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한 10몇 년 동안 또 큰 당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또 야심차게 바른정당 나왔다가 네. 지금 또 9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11분이 계신데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결연한 표정? 이런.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한테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외로 담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장 지금 4분기 국고보조금 한 10억쯤 되거든요. 그게 3분의 1 토막 나서 이제 5억밖에 못 받아요. 아니 그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알려줄 건 뭐 노하우 없습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이 바른정당을 왜 하는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그게 없으면 못 견뎌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당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굉장히 절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목표와 절실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비교섭 단체로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인터뷰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정의당 그 의원들 일부는 세비 일부를 특별당비로 다시 당으로 낸다고 낸다는 네. 얘기. 와, 큰 당은 그런 거 없거든. 아니 민주당도 보니까 네. 저희들만큼은 많이 내시지는 예. 않지만 조금씩은 조금씩은? 내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많이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본청, 국회 예. 본청에 가면은 각 원내 정당들의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당, 2당 사무실은 원내 수석 부대표들 예. 방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대변인실, 원내 대변인실, 뭐 여러 정책실 이렇게 쫙 사무실이 있는데 정의당은 회의장 하나 딸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뭐 신임 장관님들이 인사를 오는데 안에서 회의가 있으면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비교섭 단체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하죠. 그리고 뭐 원내대표들 교섭단체끼리 막 매번 회의하고 네. 정당 빼놓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일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교섭단체들 간에 그러니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그다음에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해도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번도 비교섭단체가 맡을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네. 현안으로 한번 가봅시다. 공정학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네. 우리가 녹음 방송이니까 이미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좀 열렸을 텐데 지금까지 정의당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다 낙마했어요. 네. 희한하게. 네.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데스노트 아니면 데스노트. 네. 그래서 훨씬 부담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것이 당론 정했나요? 아직 장로는 안 정했습니다. 저희가 무서워요. 또 정하는 대로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수십억을 물려받았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곱게 보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탈법 불법 여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로는 어쨌든 편법은 사용했지만 불법적인 어떤 그 세금 탈루나 이런 것은 또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법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탈법 불법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네. 다만 여론은 좋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닌데 여론이 안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수십억 원의 증여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 예. 어쨌든 그러면 청문회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결정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도 있었고, 국회 연설도 있었고, 이정미 대표도 참석했었고, 만찬장에. 네. 그런데 트럼프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정의당 평가가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한 30분 동안 방공교육을 받은 느낌이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원칙과 해법을 가질 것이고 양국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사실 남한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십 분 극찬하는 것이 저로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폐허 위에서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막 겪고 있을 때 와서 야, 너네 빌딩도 많이 세웠네. 굉장히 경제가 성장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해도 지금 벌써 21세기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서 너무 멋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을 처지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북한 바로 경계선을 두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국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옥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북한 때리는 이야기들로만 계속 했다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돌출 행동이 있을까봐 하도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마조마해서 그런 수준까지 안 나갔던 것 때문에 야 다행이고 참 괜찮은 연설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바랬던 어떤 평화의 대원칙 또 그것에 맞는 어떤 발언 수위의 조절 이런 것들에 근접해 있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었다. 네. 일각에서는 자동으로 그냥 미국 대통령서 하면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아니야, 진보당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칭찬할 게 있으면 칭찬하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는 진보 정당이 그 당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의 여러 행보나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점수,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미 대표님 프로필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프로필 소개하는데 어려워요? 아니, 많이 좀 알리려고 제가 크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쁜 얘기 하나요? 좋은 얘기만 해야죠. 1966년 2월 7일 부산 출생입니다. 네. 어릴 때에 인천에 올라와서 인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대를 진학한 후에 학생운동에 뛰어듭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는데 당시 이정미 의원님의 모친은 학교를 다닐지 데모를 할지 선택하라 했고
깔끔하게 데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1988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영원통신에 입사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그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 그때부터 18년간 진보정당에서 몸담으면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대변인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변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고요. 2017년 7월 11일 정의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 88년에 영원통신에 입사한 건 뭐 위장 취업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취업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 대학을 1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냥 제 주민등록증으로 회사를 갔고 회사에서도 중간에 제가 예전에 좀 학생운동을 했고 이런 걸 알았는데도 참 자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위장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취업한 거네요. 뭐 그리고 대학을 나왔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저를 한 1년 동안은 부서 이동을 계속 시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엄청나게 당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눈에 까지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막 노동조합 만들고 이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네. 사장님께서. 그래가지고 뭐 곤욕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나중에는 뭐 직장에서 그 부서 내에서 성희롱 뭐 이런 것 아무튼 알아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예. 어떤 회사였는데요? 통신 회사였나요? 그 컴퓨터 부품인데요. 이렇게 부팅하면 삥 하고 돌아가는 펜 그거 만드는 실제로 거였었어요. 만드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30년 전에는 뭐 성희롱, 성추행 예산일로 일어났었죠? 네, 뭐 그런 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도. 뭐 한샘 사건도 있었고. 네.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봉고차 안에서 과장님이 그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저한테 겹친 거예요. 네. 겹친다고요? 예. 그런데 그 직장 동료 한 친구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괴롭히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봉고차 유리창을 발로 빵 차가지고 그 유리창이 깨지고 봉고차가 스톱하고 저는 탈출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운영위 국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 발언했습니다. 네.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그래서 임 실장이 굉장히 불쾌한 감을 표시했거든요. 같은 운동권 출신으로 그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전희경 의원이 뭘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던 거는 지난 정권 아니에요? 무슨 주사요? 주사. 다른 주사군요. 그 주사파 지금 503에 가 계신데 맞는 주사를 말하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 임 실장이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막 소리하고 이런 게 맞는지. 뭐 저로서는 그런 정도의 항변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무리 국회의원이 갑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의 영역과 수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신데 지난 7월이죠. 그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당시에 특별한 선물을 그때 하셨었는데 문 대통령이 아닌 반려견 토리의 선물. 네. 방석. 마약 방석인가요? 그거 가져가셨는데요. 반려동물 원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다기보다는 몇 년 전에 제가 나비 고양이를 우연히 입양을 하게 돼서 키우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물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걔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깜빡깜빡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동물과 인간이 이런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처음 그때 알게 됐죠. 동물도 감정이 있고 사람과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존중받아야 되는 생명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동물들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었어요. 지금 그러면 반려견하고만 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또 나비가
아파서 죽었어요. 그 고양이가. 예. 외로우시겠네요. 반려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입양을 하고 싶어도 걔를 집에 너무 외롭게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키우지 않고 있어요. 아니 뭐 반려묘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좋죠. 이 작가는 무슨 알아서 하시고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예전에 MBC 무한도전 출연도 네. 굉장한 화제를 모았고 저도 봤었는데 그때 조목조목 노동법 위반 아니 저는 사례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노동법을 많이 아시고 아니 그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진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렇게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정작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어떤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되는지 근로기준법 한자를 배우지 않고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주휴수당 뜯기고 연장수당 뜯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한도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당시에 이제 이기권 노동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상임위만 했다고 하면은 둘이서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 당시 뭐 노동계약 막 밀어붙이고 저희 그런데 그 무한도전 방송이 되던 날 제일 먼저 저한테 문자가 온 사람이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무한도전 너무 잘 받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 노동권에 대한 많은 그 인식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속으로.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처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참 감사하게 문자를 나오고 싶으셨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미의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자, 정의당의 문제 제기에서 크게 이슈가 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가맹점 제빵기사들 고용. 이거 노동부가 불법 파견하고 그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 고용해라 했잖아요. 끝난 건가요, 그럼 이제? 아닙니다. 지금 회사가 이게 9월 달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요. 정말 몇 달 동안 한 번도 본사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직접 고용을 하겠다든가 불복하겠다든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되는 시기가 딱 다가오니까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행정심판. 네, 그래서 이 직접 고용 명령을 좀 연장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둔 상태에서 지금 그 사실 직접 고용의 형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노동자들이 우린 직접 고용 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협력업체를 시켜서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라는 막 사인을 받고 다니고 회유를 한다. 네, 아주 이런 정말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어요. 좀 우리 동네 파리바게뜨 굉장히 많이 사드시잖아요. 그리고 제빵한 김탁구. 그 신화의 인물이 이렇게 5천여 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번에 그냥 넘어가진 않으려고요. 어제도 저희 파리바게뜨 케이크 먹었는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시키지 이걸 자꾸 법적으로 다투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럼 박주인 변호사 말에 파리바게뜨 편을 들자면은 지금 5,000명입니까? 5,300여 명. 많다. 5,300여 명을 한꺼번에 정규직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게 되면 그거 망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협력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주와 회사는 이 협력업체에게 용역비를 줍니다. 용역비를 주면 어차피 가운데 있는 인력업체에서는 용역비의 일정 부분을 띄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게 될 때는 임금의 상승분, 이때까지 용역비를 줬던 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저희들이 나와요. 용역업체가 빠지게 되니까 직접 고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되면 왜 회사가 엄청난 비용을 뭐 떠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용역업체 줬던 돈을 노동자들한테 주는 직접 겁니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협력업체들이 제빵업계랑 전혀 무관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협력업체는 한 10군데에다가 인력 공급을 합니다. 네. 어떤 데는 병원에다가도 공급하고 네. 어떤 데는 카드회사에다가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제빵업계 전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그냥 없는 업체이기만 한 네, 거죠. 인력 그냥 공급 사람만 업체. 대주는 네. 일을 하는 그러면 거죠. 제빵 기사들은 하여튼 뭐 다들 찬성할 거고 직접 고용을 한다 그러면 네. 그 가맹점 주들은 뭐라고 하나요? 가맹점주들 안에서도 이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가맹점주들께서 결국은 직접 고용이 돼서 파리바게트의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주들께도 그 이득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사나 협력업체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죠. 이렇게 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어차피 본사로부터는 의뢰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 좀 어렵다. 예.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시죠. 실제로 가맹점주가 손해볼 일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중간업자를 둠으로 인해서 중간업자들에게는 일정한 이득이 갈지는 모르지만 네. 본사나 가맹점주에게 이걸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맹점주들은 아마 그냥 본사의 눈치를 보는 예, 그런 게 그렇죠. 제일 크다고 수준이겠죠. 봐요. 노동 현안 하면은 뭐 정의당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 복귀 아직 안 한 상태고 네. 그 배경에는 뭐 지난 정권에서 노동계약을 네. 밀어붙였던 면이 있었고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도 아직 불참을 했고 네. 그래서 욕 많이 먹던데. 네. 그랬죠. 그랬는데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어떻게 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정의당이 궁금해요. 이 문제에 예.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라고 네. 우리 상무집행위원회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그 당을 대표해서 논평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다시 좀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측면들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노동부에서 폐기했던 양대 지침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웠고 민중총궐기를 참여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조직의 대표자가 그렇죠. 뭐 아직 감옥에 있는 예.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 갔을 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를 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도 진짜 눈에 많이 밟힌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리고 양대 지침도 다 폐기됐는데 대표자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사면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이 정부에 대한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사에 이제 산별연맹 위원장들을 초청하는 방식이 민주노총이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초청하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접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노총의 그런 입장을 또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민주노총도 뭔가 이제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자기 문제들을 예. 부각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자꾸 찾아 나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청와대에 가서 왜 한상균 위원장을 아직 석방시키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직접 해서 좀 그런 사회적 의제를 스스로 좀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취했으면 더 좋지 좋았지 않았을까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개별 접촉 이런 문제 때문에 대화 불참하는 건 명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노총이라는 공식 조직에 대한 네. 예우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경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민주노총 계속 이렇게 지금 문정부하고 조금 엇박자로 나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민주노총 선거도 11월 달부터 있는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적폐를 또 청산을 하고 예.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과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이제 투쟁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럼요.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잘 살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부가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네. 뭐 정당 존재 이유가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권하는 거고 대통령 선거에서. 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뚜렷한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뚜렷한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난 5년 동안 정의당이 한 방에 확 뭔가 이렇게 완전히 뭐 많은 것을 얻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한 발짝 한 발짝씩 선거를 진행해 갈 때마다 당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일단 정의당의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 앞 뚜렷한 우리의 비전을 갖고 경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지방의회가 이제까지 너무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구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하는 좀 색깔 있는 지방 선거를 좀 치르고 싶고 지역도 또 의회에 우리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에는 의회에 반드시 한 명씩은 좀 진출시켜서 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역할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을게요. 꼭 갖고 싶은 지역 어디입니까? 당선자 내야 되는 곳. 저희 마음속에 있는데 있어요? 다른 지역의 후보자들이 섭섭해할까봐 당대표가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면 몇 곳 정도 됩니까? 기초단체장은 반드시 이번에 몇 곳은 입성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역은 없습니까? 광역은 저희가 최종 전략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보면 거의 비례대표로 많이 하셨고 지역구는 노회찬 심상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다음 총선에 그럼 또 이정미 대표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역 결정해 놓은 데 있어요? 네, 지금 벌써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입니까? 인천 연수구를 송도 지역이죠. 송도에서 지금 사무실 개소식도 했고 열심히 지금 주민들 만나고 있어요. 송도 여기 자유한국당 강세 아닌가요? 우리 부자들 많이 살고 민경욱 의원님의 지역인데요. 오히려 그곳에 그 30, 40대 젊은 층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송도로 이사를 오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 지역 행사 가면은 제가 민경욱 의원님보다 박수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한 거는 결국은 과거 뭐 노동운동하고 뭐 이런 인연인가요? 일단 제 집이 인천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도 나왔고 사회운동도 거기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데 사람들이 연수구는 너무 부자 동네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뭐 부평, 계양 이런 데 노동자들 많은 데로. 근데 오히려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역이랑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무튼 젊은 분들하고 많이 잘 지금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숙제라고 하면 이 선거구제 개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심상정 전 대표께서 후보로 나오셨을 때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셨는데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다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정하자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럼 국민한테 좋은 점이 뭐냐 이게. 정치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마다 국민들이 자꾸 촛불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담기고 그 안에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한 10몇 % 지지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전체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득표율이 50%였는데 도의회에 가면 90%가 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도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제대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1등이 100%의 민의를 다 가져가는 이런 단순다수 투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도 배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어쨌든 다수 득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 방향을 추진했을 때 어떤 극단적인 반대 행위에 힘을 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두루뭉실하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나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의제로 올라와 있는 진보적 의제들이
오히려 국회 안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져 보지 못하는 예. 뭐 이런 뭐 동성애자 문제라든가 낙태 문제라든가 동물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제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낙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정미 대표 SNS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정의당 입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폐지 법안 발의하면 되잖아요. 네. 내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어떤 보수 정당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고 하지만 저는 지금 사회와 그 시대적 흐름에 예. 있어서는 충분히 또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법과 모자보건법 두 가지를 다 손봐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예. 법안을 구성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복잡해서 저희 이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어쨌든 답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상당한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표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카톨릭 관련 그 언론에서는 이정미 오틸리아께서 이 낙태죄를 폐지를 추진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예, 예. 아무튼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렇죠. 그렇다고 모두 다가 그 어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 여성의 건강 추구권이나 행복 추구권의 문제를 누가 그러면 해결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의 90%가 불법 시술을 맞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법 시술이 더 건강에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죠. 낙태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를 그냥 감수하면서 낙태를 감행했을 때는 그만큼 다른 사회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낙태죄가 형벌로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잘 됐다 그러면서 난 막 낙태할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 이걸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간통죄 폐지해서 폐지했어? 막 간통할래 이러지 않은 것처럼. 네, 예.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거랑은 달라요. 뭣도 모르고 그랬어요. 몇몇 그거랑 분들이. 달라요. 낙태죄가 거의 뭐 사문화돼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00일 우리 기자 간담회에서 촛불 개혁을 위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입법 연대를 제안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116석이 지금 됐고요. 네. 바른정당 들어가서 민주당이 앞으로 정의당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과의 정청연대, 입법연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기준은 딱 하나죠. 네. 촛불 민심. 그 촛불 민심이 바꿔달라고 했던 것, 그것을 다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 정책 연대는 계속 돼야 되고요. 제가 그 개혁 입법 연대를 얘기 드렸던 건 그겁니다. 이 탄핵 때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가 이걸 잘 반추해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야정 5당이 함께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자유한국당 절대 거기 앉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대여 투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보수 결집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뭘 한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난 촛불 때 탄핵을 이끌었던 4개 정당이 저희가 대선 때 냈던 공약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 상당히 민생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공통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4당이 추진해 나가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면서 데리고 와야지 거기 그냥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나.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못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네. 그래서 뭐 헬조시란 말도 나오는데 이 의원님은 왜 안 하시죠? 왜 그 질문을 그렇게 왜 하냐? 끈질기다. 그거 참 비혼이십니까? 비혼주의자십니까? 저도 궁금하긴 아니, 하네요. 궁금해서 그래요. 왜요? 예. 정말 왜 저에게 그게 그렇게 나를 궁금하신지 아니 왜냐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기회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혼족은 아니신 거예요. 비혼족은 아니고 아니, 꼭 옆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겨울이 따뜻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심상정 전 대표 좋아하십니까? 이거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좋아하십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심상정 전 대표하고 네. 다른 우리 이정미 대표만의 강점, 또 이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아니면 당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아직 어떤 사람은 아직도 심상정이 대표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체 뭐 지난 대선 때 너무 큰 인상을 네. 남기셨고, 저한테 가장 많이 또 묻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네. 심상정이라는 큰 산 다음에 초선 비례의원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을 많이 느끼지 않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세요. 저는 정말 그 제 앞에 심상정이라는 그리고 노회찬이라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렇게 큰 산으로 느껴지지 않은 리더십이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를 굉장히 지금 나이브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그분 다음에 이 일을 맡다 보니까 절대 이 당이 심상정이 맡았을 때보다 밀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당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정치인으로 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기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자, 저희가 엔딩곡은 항상 우리 초도수님한테 권한을 드리는데 오늘 어떤 곡을 선곡하셨죠? 예, 제가 바로 요 직전까지 예? 제 핸드폰 컬러링으로 쓰고 있었던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의 슬픔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해도 정의당은 그리고 나는 늘 널 응원한다. 우리 사회 많은 청년들, 소수자들, 여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이정민 대표하고는 여기서 이 작별 인사를 하고요. 오늘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네, 자주 또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오십시오. 예.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정의당 이정민 대표와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버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